감사합니다. 제가 21세기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부모가 되나, 저는 정신과 의사로 프랙티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신적인 면에서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학구적인 뭐 이런 거,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그런 필름을 많이 보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많이 익스포즈 돼가지고 이 살인율이 과거 수십 년간에 4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의. 그리고 자살률이 3배가 되고 강간이 2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아주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부모가 일을 하고 친척들과 멀리 살죠. 그래서 우리가 핵가족을 이루었는데, 제가 핵가족 얘기를 하니까는 조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내가 한국에 갔더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많이 있어요. 이북에서 말이죠,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이남을 침범해서 이길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택시를 탔더니 이거는 총알 택시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정신이 없어. 야, 여기는 총알 택시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가다가 이제 보니까는 왕대포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포를 쏘는 데인가 보다. 그랬더니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있는데 폭탄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참 겁난다. 근데 보니까 저기 아파트 촌이 있는데 뭐 콘크리트 저기 포레스트라고 그러죠. 막 아파트가 줄비에 있어요. 저기는 누가 사는 거야? 그랬더니 핵가족이 살고 있다고. 야, 이건 뉴클리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없겠다. 그래서 도망갔대요. 근데 우리가 핵가족이 됐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디스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이모, 고모 못 보고 자란다는 게 굉장히 디스어드밴티지예요. 최근에 제가 참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 아웃라이어라는 책, 제가 영킴 보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로제타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혹시 안 읽어보신 분, 한국말로 번역도 돼 있어요. 아웃라이어.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로제타 미스터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탐정소설이 아니고, 로제타라는 도시에 살던 이태리 사람들이 1890년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작은 타운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같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보니까 도시 이름을 로제타라고 지었어요, 숫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의사들이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적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64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메디컬 스튜던트로서 하트어택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주 즐비하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물론. 그런데 그 로제타 사람들이 하트어택에 걸리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아주 통계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로제타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리틀 이탈리라고 지었었는데 이름을, 그 다음에 로제타로 바꾸자. 다 똑같은 데서 왔으니까.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핵가족으로 살지 않고 멀티 제너레이션 패밀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같은 집에 살고 굉장히 그 가족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캐톨릭 처치가, 이탈리안이니까 그 캐톨릭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굉장히 풍성한 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다이어트를 잘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뚱뚱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옛날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옛날식으로 살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던 라이프가 우리한테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게 있다는 거. 근데 그 아웃라이어 보면 딴 것도 많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이리 레코멘드해요. 한번 엔터테이닝 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핵가족으로 산다는 것도 20세기, 21세기 저기 도전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비디오 스크린을, 애들 요새 보면 전부 들고 앉아서 그것만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사귀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한국 가정도 부모의 권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세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즐기던 그런, 야, 엄마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해라 하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 없나? 그게 아니고,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때 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나? 그러면
최종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 모임을 여성회에서 많이 진행했고 여기 가신 분들 중에 좋은 부모 모임에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리더가 당신의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한 10명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지 내가 그냥 메스가 올 정도라고. 사실은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남들 앞에서 크게 얘기할 적에 어떻게 자기 욕심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남들이 잘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을 하고 잘 사는 아이를 키우는 게 목적입니까? 또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고 하는 일에 성취감으로 기쁘게 사는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그 좋은 부모 모임에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멋있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가 좋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는 그런 자녀. 그래서 우리 소사이어티가 더 잘 돼가는 그런 걸 원하는가? 사실 그 나중 두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행동은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일치가 되나? 제가 여기 뉴요커 매거진에 나온 요새 뭐 목사님들도 예배 볼 때 맨날 치유 하는 소리 많이 하죠. 신데렐라가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물론 신데렐라죠. 그리고 이제 투어를 하는데 톡쇼 호스트한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The book wasn't intended to hurt my stepmother. It was to help myself and others like me begin to heal.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이 책을 썼지. 근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중에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톡쇼에 나가서 하는 걸 원하세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막 망쳤다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경우는 다르지만은 여기서 휴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구적 지능과 감정 지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최 박사하고 김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학구적인 면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게 IQ가 아니라 EQ라는 거. EQ라는 말은 닥터 골만이라는 사람이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처음 describe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만일에 뭐 슬라이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이메일 애드레스를 쓰면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왜 이게 자신의 뭐가 EQ라는 게 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뭡니까? 인텔렉츄얼은 다 알아요. 뭐 수학 잘하고 뭐 영어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알고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을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EQ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결국 그 닥터 골만이라는 사람이 단어를 처음 얘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은 장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성공만 하고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EQ를 디벨롭해요. IQ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학원에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배웁니까? EQ는 집에서 배워요.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직접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면은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 EQ가 높은 사람들은 왜 이게 좋은지 이제 봐야 돼요. 감정을 조절하여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욕구 불만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아이들은 뭐예요?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줘야 하고 막 울고 야다니잖아. 템퍼 텐트럼하고. 그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성숙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잘 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motivation. 이게 영어로 하면 motivation이죠. 저한테 이제 뭐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와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우리 아이는 한 번도 공부 잘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모티베이션을 높여줍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IQ도 그렇고 모티베이션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는 타고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증가시킬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모티베이션이 없는 아이들은 모티베이션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EQ를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높아지면은 모티베이션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제일 걱정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친구가 많지 않다. 또 가서 이제 쫓아다니는 리더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냥 고립돼 있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걱정인데, 이게 만일에 우리가 이모셔널 IQ를 높여가지고 이게 증가 안 되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공부 좀 더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무슨 제일 최고 대학에 가는 것보다 중간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모들하고 얘기해보면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그걸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전 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 거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 방식으로 부모 노릇하는 스타일을 우리가 분리하는데, 좋은 부모에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분리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참 obsessive 해가지고 왜 분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다르냐고 그러지만요, 심리학자의 그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이름을 다 붙이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좋은 부모 모임 할 적에는 이렇게 나눴었어요. 권위주의적인 부모, authoritative-한, 그러니까 규칙이 너무 많고 엄격하여서 모든 것을 상과 벌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모한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고 화가 잘 내는 아이가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 맺겠어요? 안 좋죠,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옛날에 권위주의였었어요. 그리고 허용적인 부모, permissive style. 이거는 또 지나친 그 미국 사람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너무 자유방임주의예요. 그래서 규칙이 없고 있더라도 또 그걸 뺏고 바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컨퓨즈가 되고, 그러면 그 어떤 아이들이 나오느냐면 거기서 자립심이 약하고 공격적이고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뭐 이렇게 뭐 가다가 뭐 하고 싶으면 막 해버리고 말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도. 그런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타일은 민주주의죠.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거예요. 데모크라틱 타입. 그건 뭐냐면 책임감을 가리키고 규칙과 자유의 사이에 균형을 모색하며,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립심이 강하고 친구를 잘 사귀고 이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특별히 그 EQ에 대해서 존 가트만이라는 사이콜로지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침 일리노이 주에서 56명의 부부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시작을 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Raising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여러분께 한번 레코멘드 하고 싶고, 그 책을 한국어로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의 부모를 구별해요. 아까 같은 것도 다 똑같은 거지만 여기 서로 중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너무 obsessive하게 왜 한 가지만 있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당신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첫째로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좀 어려워져요. 근데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dismissing type, 축소 전환형. 이게 난 참 안 들어가는데 하여간 dismissing type. 나중에 그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엔 억압형, disapproving type. 그 다음에 방임형, laissez-faire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불란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세 가지 부모들은요, 자녀의 EQ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잘못 키운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자녀의 EQ 발전에 성공한 부모들은 뭘 하느냐? 이모셔널 코칭을 하는 부모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주로 이모셔널 코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자세한 건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걸 자세하게 봅시다. dismissing type. 이거는 이제 가트만이 정한 거죠. 근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은 그거를 컨프런트 하는 걸, 그걸 대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 난 무섭다, 두렵다, 슬프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리고 뭐 내가 너 영화 구경 데리고 갈게, 뭐 내가 뭐 사줄게, 못하게 해요 그 감정을. 왜냐면 물어볼 생각을 안 한다고. 이 왜 그런 감정이 나왔나. 근데 우리 정신과에서 카운슬러가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왜 물었냐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이 카운슬러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테라피를 하는데 내 저 라이센스를 보더니 MD means married and divorced. 그러니까 자 MD가 뭔지 알면서도 내가 결혼했느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그걸 내가 뭐 결혼했다고 이렇게 딱 말하면 간단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왜 이걸 물어본 걸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You like to know if I was married? 그리고 거꾸로 뭐 왜 물어봤냐 해서 동기를 물어봐요. 나이가 얼마쯤 되세요? 그럼 내가 나이를 가르쳐주는 게 쉽지만은 그냥 왜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늙었어요? 내가 너무 젊었어요?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섭다, 두렵다, 슬프다 하면 그 이유를 알아봐야지. 아이고 이거 이런 필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지 아세요? 뭐 부모가 나쁜 부모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란 환경이 나빠가지고 거기서 이런 네거티브한 필링이 있으면은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게 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이 그걸 느끼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나중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타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억압형. disapproving 타입. 이건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empathy가 없어요. empathy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새겨 들으세요. 이건 정말 알아둘 말이에요. sympathy는 누가 불쌍해서 어디 다쳐가지고 막 피를 흘리니까 막 불쌍해하는 거. 불쌍해하는 게 sympathy고, empathy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의 필링을 느끼는 거. 바로 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카운슬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했구나. 나는 그 입장이 아니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엠파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억압형 부모는 엠파티를 형성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정이 있으면 대수롭게 아유 사내 아이가 뭐 울어가지고 뭐 기집애 갈게 자꾸 울면 안 돼. 뭐 그래서 막 야단하고 나서 그냥 막 대수롭게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다시 딴 걸 야 거기서 저 떠나가지고 딴 거 하자. 그러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억압형 부모들은 애가 울고 들어오면은 쟤가 나한테 돈 타내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종하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러고 나면은 얘가 왜 울었는지 알지 못해요. 이게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방해형 부모는 아까도 말했죠. French let it be, leave it alone 그런 타입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다 받아준다. 그 대신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받아주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가르쳐줘야 부모인데 그걸 못한다고요. 그래도 이것도 또 배경이 좋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가 때린다든지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는 사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그러나 또 어머니가 우울해가지고 아이한테 반응을 못해준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뭐 같은 방에 있어도 나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그런 방임형이니까 그거를 다시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어떤 어머니 아버지였는가 그거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었으면 칭찬하시고 자화자찬하시고 못하고 있었으면 고치는 것이 오늘 렉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감정 코치형. 감정을 받아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남자분들은 특별히 뭐 농구 게임이나 이런 거 많이 보죠. 근데 농구 게임에서 우리 팀이 자꾸 스코어를 못하고 저쪽에서 막 할 때 뭐예요? 코치가 뭐예요? 타임아웃 해가지고 이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한참 얘기하고 전략을 한 다음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모멘텀이 딱 바꿔지잖아요. 그와 같이 감정 코치는 코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포츠팀의 코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잘 코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감정이 뭔지 아까도 말했지. 아까 울고 들어왔는데 이걸 알아봐야 돼요. 왜 울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를 헤쳐서 이렇게 그러고서 애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좋은 기회예요. 언제 코치를 해요? 문제가 있을 때 코치해야지. 우리 팀이 그냥 막 스코어하고 막 뭐 50대 1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코치가. 그런데 애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근데 다행히도 애들이 문제 없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아이를 감정 코치를 하자. 만일에 못하면은 기회가 없으면 못해요. 애들이 퍼펙트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올레이 맞고 막 하나도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는데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번 실패해가지고 크게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걸 안 해. 그런데 다행히도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퍼펙트한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럴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엠파티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정서적으로 유대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애를 왜 안 낳는지 아세요? 이제 저는 미국에 올 적에 말이죠. 인구 폭발이니까 우리가 좀 한국에서 이민 나오면은 우리나라에 도움된다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60년대. 근데 지금 보니까 애를 안 낳아가지고 뭐 이제는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모자란다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40년, 거의 50년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애들이 상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비유 맞추고 뭐 잘해주고 야단하니까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마 안 낳는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근데 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많을 때도 문제가 있고 적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걸 다 적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더 자세히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반성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부모였었나 그러면서 나의 성격은 어떤 건 내가 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 우리 부모는 어땠나 이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의 과거 자기 부모님과 관계 저는 정신과 환자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그거 꼭 물어봐요. 안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부모가 뭐 했느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신하고 관계를 맺었냐는 걸 그걸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절이 되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그 과거에 꿈이 있었는데 성취하지 못한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자기는 그냥 뭐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은 다 비슷한 느낌일지도 몰라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맨날 막 A만 맞고 공부 잘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펄펄 뛰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나온 건데 혹시 부인이 별로 똑똑하지 않은지 또는 이런 게 있어요. 두 천재가 그런 게 있어요. 실링 에펙트라는 게 있어요. 두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낳았는데 우리가 2배로 나올 것 같죠? 저로 떨어져요. 실링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실링 에펙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요. 우리 아버지 때에는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biologically 어머니 아버지가 반씩 크로모솜을 주어가지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애가 어떠면은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왜 이렇게 조용하고 뭐 프렌들리하고 아웃고잉하지 않은데 제가 왜 저래요? 근데 나는 딱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말이죠. 그 아버지를 알거든요. 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자기 남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프렌들리하고 아웃고잉한 사람인데 왜 저런 애가 나왔냐고. 유전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선 인정하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 해나가면 모든 일이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공연히 서로 블레임하고 나도 뭐 옛날에 뭐 우리 남편 탓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잘안 되면
근데 이게 이제 길트 트립 하는 건데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저는 찰리 브라운 그 카툰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점심을 싸주면서 얘한테 노트를 써준 거였어요. 그래서 찰리 브라운이 와가지고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그랬더니 엄마가 노트를 써줘. 어떤 엄마는 아주 멋있게 한답시고 아이들 런치 싸주고 그 속에다가 메시지를 써놓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난 내 생각에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근사한 것 같죠? 아유, 우리 아들한테 말이 지금 조금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Did you have a nice morning? Did you volunteer in the class? 그러고서 Did you have a nice morning? Did you volunteer in the class? As I suggested, 엄마가 suggest한 거야. Teachers are always impressed by the students who volunteer. This is how to get better grade. Remember, better grade now will mean a better college later on. Did you eat carrots? Proper nutrition is essential to good body, good study. Are you sitting in the sun? I hope so. For a little sun is good as long as we don't overdo it. Perhaps 10 minutes a day this time of the year is about right. Hi, 그런데 이제 찰리 브라운이 왔어요. Hi Linus, what are you having lunch? 그랬더니 carrots and peanut butter sandwich and guilt.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척하면서도 부모가 아이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좋은 인텐션을 했지만 this was not very good. 그리고 나서 또 아이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뉴요커 매거진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엄숙하신 것 같아서 좀 얘기하려고. 얘가 말이죠. 조그만 아이가 앉아서 책만 보는 거예요. 막 책을 벌써 몇 권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Timothy, if you never watch TV, you will never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텔레비전을 봐가지고 정말 엄마가 속상한데 얘는 책만 보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너 좀 텔레비전도 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감정 코치가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5단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첫째 단계 being aware of child's emotion.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이 감정이 뭔가를 아는 거. 부모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 감정을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감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죠. 뭐 슬프다, 어렵다, 뭐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들 걸 잘 읽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기책에다 자기 감정을 이렇게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 아이들의 감정은 어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엉뚱하고 뭐 참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골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엠파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레벨로 우리가 나는 어른이지만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필링을 느끼고 있느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환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해피라는 게 뭐냐요. 해피가. 자기는 해피한 적이 없대요. 일생에 나가지고. 부모한테 막 시달리고 여러 가지. 근데 다른 사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상상할 수도 없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감정을 모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령 질투심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아이가 보니까 엄마가 그냥 자기 동생은 더 잘 안아주고 자기 좀 덜 잘 안아주는 것 같다고. 그럴 때 반가워하는 것도 막 어린애가 왔으니까 엄마가 더 반가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고 막 쿠키도 갖다 주고 막 이러지 않고 엄마가 좀 그럼 걔가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질투인데 아직 질투가 뭔지를 몰라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냥 화가 나지. 그래서 뭐 입이 나오고 막 뭐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를 eventually. 그렇지 않고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다 똑같이 그냥 기분 나쁜 거 뭐 이걸로. 근데 우리가 이제 애들을 잘 인식해서 읽으면서 그걸 애들한테 차차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정 코치의 단계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crisis as an opportunity for intimacy and teaching.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참 좋은 기회예요. 스탁 마켓이 떨어지면 스탁을 사야 되죠. 여기 제가 스탁 어드바이스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요새 위험하지만 하여간 그래야 나중에 돈 벌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참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애가 친구가 배반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실연도 하고 뭐 나중에 크면 별일 다 나죠. 근데 두 아이하고 친했었는데 어떤 애가 하나 왔는데 걔하고 놀고 자기하고 안 놀아줘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그럴 때 좋은 기회예요. 또 무슨 농구팀에 트라이아웃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아들이 7th grade 때 농구 선수로 이제 트라이아웃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걸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미국 아이들은 농구 선수 되는 게 굉장히 그 큰 희망이에요. 특별히 주니어 하이쯤 되면은. 그래가지고 60명의 남자아이들이 다 트라이아웃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뭐 트라이아웃 한 다음에 30명으로 딱 끊고 그 다음엔 20명으로 끊더래요. 거기 다 지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엔 15명으로 끊었어요. 거기까지도 들어갔어요. 3번 단계에 다 뽑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15명에서 12명으로 뽑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울고 야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잘하긴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뭐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 너는 말이야 공부 잘해가지고 뭐 올 A인데 뭐 네가 농구 선수 될 거야? 그까짓 거 걱정 마.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 맞는 게 아니죠. 얘는 지금 속상해서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코치가 뭐 호모섹슈얼이니 뭐 애들이 하나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다 틀어주고 아이 참 속상했겠다 정말. 왜냐면 15명 뽑는 데까지 갔는데 3명 중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내가 그래서 내가 한참 동안 막 울고불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내가 가서 그랬어요. 그럼 내가 코치하고 얘기해볼까?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래.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다음 기회를 주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해결책을 내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참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왔는데 여름내는 땡볕에 나가서 막 뛰고 또 거기 농구대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그건 지가 모티베이션 지가 생긴 거예요. 지가 해결책을. 내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딴 애들보다 훨씬 슈팅을 잘하는 아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8th grade에 됐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식으로 내가 뭐 우리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굉장히 그 모티베이션에 감동을 했어요. 내가. 그리고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 선생님은 호모섹슈얼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가 뭐 딴 애들보다 조금 덜 슈팅을 잘했던 거니까 이번엔 딴 애들도 더 우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됐어요. 근데 뭐 우리 아들이 무슨 넘버 5에 속할 만한 아니에요. 후보 선수로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바이시티 팀에까지 들어갔는데 그래도 제 자신은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애들이 무슨 어디 가서 댄스 트라이아웃도 있고 무슨 스포츠 트라이아웃도 있고 여러 트라이아웃이 있는데 거기서 실패할 적에 그걸 갖다 우리가 잘 코치해가지고 아 너무 속상했겠다. 근데 해결책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위기가 너무 심해지기 전에 고쳐주려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감정이 타당함.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타당하다. 나는 네가 좀 운동신경이 좀 좋고 운동 잘하는 애인 줄 알았으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게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너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러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 참 억울하겠다 이렇게 알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디 랭귀지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럼 어른이 아이 레벨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아이하고 얘기하는 거. 미국 사람들은요, 학교 선생님들 보세요. 무릎 꿇고 아이들하고 얘기한다고. 눈하고 마주치려고. 근데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디 랭귀지랑 이런 거 다 읽으면서 걔가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러면서도 위로하지만은 절대로 해결책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아, 참, 난 이해한다. 그러니까 카운슬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린 환자가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얘기를 하면은 위로하는 게 아니고 아유 걱정 마라. 네 엄마를 미워하면 뭐 어떡하겠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환자가 막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를 잘 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혼자서 해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다 치료한 다음에 가면서 그래요. 나는 뭐 여기 와서 좋은 어드바이스를 많이 얻을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내가 다 해결했네 뭐 이러더라고. 근데 그걸 했으면은 내가 성공한 거예요. 테라피스트로. 그런데 부모도 그래요. 부모한테 아유 고마워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야.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목적은 아이들을 잘 되게 하는 거니까. 크레딧을 받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4단계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아까도 말했죠. 질투라든지 anger, sadness, jealousy 뭐 이런 거, worry 이런 거를 알도록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게 네가 느끼는 게 이게 질투라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캄다운해요. 자기는 이 필링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속상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EQ가 높아져요. 아이들의 EQ가. 그리고 한계를 정해요. 그래서 만일에 들어와가지고 화가 났다고 말이죠. 막 접시를 던지고 막 더러운 신발을 막 리빙룸 카페에서 던지고 이러면 그거는 허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행동은 허용하지 않지만은 말은 들어주는 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러지 마. 그러면 안 좋아. 막 이래가면서 야단치는데 그게 그러고서 해결책을 어떤 때는 모색하는데 아이들 우리 아들 경우에는 지가 해결책을 만들었죠. 내가 뭐 연습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작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그걸 갖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possibility를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choose하게 내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참 중요해. 해결책이 가족의 가치관과 맞는가 검토한다.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걸 안 된다. 우리 가정은 남을 속이는 거 안 된다. 남을 갖다 이렇게 트리키하게 이러는 거 안 된다. 그럼 만일에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그 해결책이 남을 속였다든지 남을 manipulate 조종한 걸로 성공을 했다면 그건 우리 가치관에 맞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치관에 맞도록 그걸 해결책에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누구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번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치관에 안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스스로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모션 코칭의 그 스트래티지인데요. 지나친 비판이나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지지와 칭찬을 활용해서 지도하라.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텔레비전에 미스터 라저스 네이버후드라는 게 그분 돌아가셨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미스터 라저스 네이버후드라고 그 아주 굉장히 점잖고 나이스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그 사람 나와가지고 꼭 세터를 입어요. 그러면 카디건 버튼을 하나씩 닫으면서 그렇게 나이스하게 웃어가면서 노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스터 라저스가 되세요. 더구나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근데 제가 우리 며느리가 아이 키우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아주 스윗하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느낀 거는 한국 부모들은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별로. 근데 우리 딸이나 우리 며느리 애들 이렇게 기저귀를 달아주면서도 계속 아이하고 얘기하더라고. 뭐 네가 뭐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래가면서 그게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뭐 지금 기저귀 차는 아이들이 뭐 말을 알아듣겠어요? 말 알아듣지 않아도 그렇게 부드럽게 엄마가 얘기해 준다는 게 난 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말이지 내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지금 당황하고 embarrassed 됐다고 와가지고 애가 그러는데 얘 선생한테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아이들의 원수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근데 저는요 시끌적에 우리가 와서 선생님 욕을 하면은 뭐 나쁜 얘기를 하면은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요. 근데 요새 부모들은 그걸 동정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물론 선생님을 이렇게 내리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말, 얘가 지금 그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은 뭐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문제를 무턱대고 해결해 주지 말라. 근데 한국 부모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해결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대학에 가서 큰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아주 거기 가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 거치의 전략을 계속하면 아이의 꿈과 이상을 함께 나눈다.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고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라. 이게 동화책이요. 엉뚱한 소리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동화책인데 뭐 마귀가 나오고 뭐 이상해서 이거 애들한테 안 좋다. 근데 소아과 정신과 의사 베틀하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거는 그 책은 동화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동화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하고 같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동화책을 다 보면 그래요. 주인공이 항상 무서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다가 나중에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이들은 떨고 막 그냥 막 마귀들이 달려들고 뭐 저기 위치가 달려들고 그래서 막 떨다가도 나중에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한 큰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상의 세계를 안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약을 먹고 그런 아이들이 되기 쉽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의 말에 의하면.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동화 읽고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물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도 좋고 뭐 포퓰러 메카닉도 좋고 이거 실용적인 책이죠. 저는 실용적인 책보다도 상상의 책, 소설책 그런 것을 참 중요하다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감정 거치가 적절하지 못한 때 나중에 이메일 원하시는 분은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적절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중요성. 여태까지 엄마가 애 다 키우는 걸라고 엄마가 다 블레임을 받고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다 애들은 너희 엄마가 망쳤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equally important.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인볼브돼서 우리 아이만 해도 보면 굉장히 아이들 키우는데 그냥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딸들은 좋은 아버지를 가지면은 좋은 남편과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좋은 남편이 되고 나중에 아주 굉장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거는 이제 그 사이콜로지스트의 그들이 말하는 게 이제 During the next stage of my development, Dad, I will be drawing close to my mother. I'll get back to you in my teens. 티네이저가 되면 다시 오겠다. 뭐 이러는 뭐 만화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조언, tips for parents.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각본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만일에 이제 이모션 코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잘 이해 못하신 분이 있을까 해서 큰 백화점에서 아이가 없어졌다. 부모가 크게 걱정하는 중에 종업원이 우는 아이를 데리고 온다. 그럴 때 그 맞지 않는 대답은 뭐예요? You stupid child. I'm so mad at you. I'm never going to take you shopping again. 그런데 그러면 애가 무서워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이모션 코칭이 아니에요. 영필. 이모션 코칭하는 페어런팅은 이걸 You must have been so scared. I was scared too. Come here. Let me hold you for a while. Then let's talk it over. 그렇죠? 뭔지 알지? 이모션 코칭이. 그 다음에 아이가 나는 이제 다시는 학교 안 가겠다고 선언해요. 선생님이 내 친구 보는 데서 내게 고함을 지르면서 야단쳤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소리가 What did you do to make the teacher yell at you? 당장 그러네.
나는 뭐 항상 좋은 엄마야. That must have been so embarrassing for you. What happened?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말하기를 I hate my brother. I wish he would be dead.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소리 해요. 그러면은 That's a terrible thing to say. You don't talk like that in my house. You don't hate your brother. I never want to hear it again.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하기 쉬워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근데 이모션 코칭하는 페런트는 어떻게 얘기해요? 난 좋은 엄마야. I know your brother can make you mad and upset sometimes. What happened? 멋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네 브라더가 죽기를 원하냐고 막 그냥 펄펄 뛰지 말고 아야 네 브라더가 어떤 때는 너 참 화가 나게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모션 코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잘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상전이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장래를 인베스트한다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 가지 충고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대화법이 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 테크닉이 우리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말하는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죠. 듣는 것과 그 다음에는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듣는 것은 뭐 애가 와가지고 내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와서 막 말을 해요. 근데 신문 보는 걸 이렇게 내려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보면서 야 듣는다 얘기해. 그리고 디시워시 하고 있는데 막 왔어요. 그 손으로 타월로 닦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하던 거 다 하면서 하는 건 진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서 reflective listening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얘가 한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이제 봐. 그래서 계속 아이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이가 화가 풀려요 금방. 그러니까 걔가 한 말을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reflective listening은 뭐냐면 내가 그 얘기 해줄 때 그게 아니면 걔가 아니라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들었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건 안 되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반드시 나로 시작하는 I message라는 걸 우리 좋은 부모에서 많이 해요. 근데 I message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하면 문장을 할 때 I로 시작하는 말을 하냐 그게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요. 아이가 전혀 연락도 없이 매우 늦게 집에 왔어요. 티네이저인데 그러면은 넌 전화도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아이고 내 심장이야. 그리고 엄마가 하는 거 이거 내가 이거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 No 이건 안 돼요. 이거는 you message야.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너. 그런데 진짜 좋은 방법은 I message는 전화도 걸지 않을 때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난 너무 걱정했다. 걱정했다.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화가 잔뜩 뻗쳤으니까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아유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재밌게 놀다가 전화할 걸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남편이 손님 초대를 해놓은 날 부인이 음식 장만하라고 하루 종일 바빴어요. 근데 손님은 벌써 도착했는데 남편이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그럴 때 이제 부인이 어떻게 했어? 아니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당신은 내가 식모인 줄 아셔? 하루 종일 소지하고 음식하랴 정신없었는데 손님이 당신보다 일찍 와서 접대하랴 얼마나 애쓴 줄 알아요?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할 수 있죠. 저 방을 데리고 가서. 그런데 이거는 당신이 잘못되는 소리거든. 근데 I message 아이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이나 생겼나 걱정했어요. 손님 초대한 거 잊어버릴 사람은 아닌데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지 뭐예요. 이게 I message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은 어렵지는 않은 얘기인데 모든 걸 애가 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자기 듀티인데 오늘 안 버렸어요. 그러면 너는 말이야 뭐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 놈이 말이야 이거 하나도 못하냐?
그리고 소리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you 막 그러고 인신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유 쓰레기 오랫동안 안 버리니까 냄새 나는 것 같다.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럼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버릴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누구든지 자기 인신 공격을 받으면은 인간이니까 디펜드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격려한다는 거, encourage 한다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을 잘하게. 그래서 격려를 하면은 첫째로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받아준다.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자긍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아이를 믿는다는 거, 그게 그 자긍심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 이런 말, I love you, I know you can do it, I thank God for you.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네가 태어나서 나한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라스트 렉처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아이가 자기한테 얼마나 중요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그 렉처를 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읽어보시고, 또 You are terrific, I really appreciate you, 이런 말이 encourage 하는 월드인데, 한 가지 내가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는데 이게 건설적인 칭찬이 있고 파괴적인 칭찬이 있어요. 뭐냐, 칭찬할 때 아이가 한 일, 뭐를 오늘 했다고요, 그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컴퓨터로 카드를 만들었는데 카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넌 참 제주도 좋다. 그거보다도 아, 넌 참 얼마나 이쁘게 잘했니. 이게 뭐 참 이렇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왜냐면 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 너는 나중에 예술가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이 파괴적인 거는 넌 머리가 참 좋다. 응? 너는 위대한 음악가야. 넌 굉장한 일을 해낼 거야. 아이를 불안하게 해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책임감이 막 이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우리가 encourage 할 적에, 칭찬할 적에 오늘 뭐 한 거 가지고 칭찬하세요. 괜히 옛날에 한 거나 장래할 거를 가지고 칭찬하지 말고, 그거 지금 매니플레이팅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아는 걸 칭찬해야지. 근데 비판하고도 똑같은 얘기. 칭찬의 반대는 뭐예요? 훈육. 훈육은 이제 비판은 아니지만은, 훈육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훈육을 잘 해놓으면, 디스플린을 잘 해놓으면 얘가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편해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은 나중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퍼니시먼트, 육체적으로 때리는 거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때리면은 이게 폭력이 허용이 된다는 저기 스테이트먼트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때리면 안 되고, 훈육은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협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러니까 컨세퀀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추운 날인데 세타를 안 가져가면 네가 추우니까 그 추우는 그 아주 추위 떠는 거, 그거를 느끼니까 그게 바로 퍼니시먼트가 되는 건데, 이 컨세퀀스가 중요하지 퍼니시먼트, 우리가 actually 가서 때린다든지 뭘 해가지고 걔를 나쁘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을 좀 빨리 하려고. 이건 또 반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가 있죠. 근데 이 퓨버티라 하면 그 메디컬 텀이고 adolescent은 그냥 사회적인 텀이에요. 그럼 이모션 코칭은 어느 나이에도 다 적용돼요. 여러분들 중에 티네이저를 가지신 분은 그럼 어린애들만 이모션 코칭하나, 뭐 질투가 뭔가 가르쳐주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큰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저 커가지고 티네이저 때 더 쉽죠. 벌써 그런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반항하는 이유는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디펜던트한 라이프를 하지 않고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들은 반항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반항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밑에 있을 때 반항하는 게 좋아요.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보지도 못할 때 반항하면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애들이 반항을 시작하면 막 그걸 막으려고 애지 말고 어떻게 그걸 잘 핸들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의 그 개성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어덜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들뜬 기분과 불만을 받아주자. 지나친 이해심을 보이지만, 그러니까 I know what you feel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티네이저 아이들은요, 자기네들이 아주 유니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감히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아? 그런 소리 괜히 너무 친절하게 그랬다가 손해봐요. 그리고 수영을 할 때 영유로 가면 어렵죠? 그냥 둥둥 떠 있어야 돼요. 티네이저 때는 좀 기다려야 돼. 애들이 클 때까지.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모방한 어떤 엄마 아버지들은 아이를 뭐 동등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옷도 뭐 티네이저 같이 입고 뭐 말도 말이죠. 뭐 애들이 쓰는 그 유행어 쓰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자기하고 나하고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맞는 말을 해도요, 걔네들은 나한테 어그리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한번 우리 딸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의견은 어떠냐 그랬더니 말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나도 그거 또 동감인데 또 동감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티네이저의 아주 특별한 거니까. 그리고 결점을 지적하지 말자. 또 어린 시절의 잘못이나 약점을 우리는 말이죠, 재밌다고 너 애기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뭐 똥싼 얘기하고 무슨 남하고의 관계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특별히 아직 어른된 아이는 좀 다르겠지만은 티네이저 때는 굉장히 싫어요, 그거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결정은 내가 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실을 수정하려고 서둘지 말라. 얘들이 좀 틀리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사생활을 침범하지 말고. 그럼 뭐냐? 뭐 가서 애들 일기장 읽어보고 서랍을 열어봤는데 엄마, 아니 그냥 그 문은 닫아버리세요. 막. 그 문은 10대 아이들이 사는 방은 들여다보면 자기만 기분 나쁘고 좋지 않아요. 안 보는 게 상책이니까 문 탁 닫고 잠궈 놓으세요. 애들이 가서 일기 훔쳐보고 뭐 얘기하는 거 그거 아주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캐캐 묵은 말이나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라는 건 이게 확실히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강연하지 마. 내가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러네. 45분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 이거는 더블 메시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또 말을 했는데 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써놓은 게 있었는데 내가 배우를 쓰려고 했더니 배우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블 메시지. 티네이저가 파티에 가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엄마가 내가 알아보고 내일 대답해 줄게.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파티 간다 그러면 무조건 가라 그러지 말고 알아봐야 돼. 누구네 집에 가는데 누가 오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 엄마는 틀린 엄마예요. No. 이거는 no. 이 엄마 이런 뭐래. 그 다음날 좋아, 파티에 가봐, 재밌게 놀아. 그런데 너는 알지만 네가 외출하면 엄마는 절대 잠을 못 자.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이거는 더블 메시지죠. 가서 재밌게 놀라 그러고서는 안 자고 기다리겠더니 이거는 말이 안 돼. 그 좋은 엄마는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 파티 다 알아봤어요. 이건 중요해요. 좋은 파티인 것 같구나. Have a good time.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얘기 안 해. 그것이 좋은 엄마예요. 그렇지 뭐 더블 메시지라는 말은 정신과에서 많이 써요.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너는 뭐 그렇지 않겠지. 그러고 나서 뒤에 앉아가지고 네가 내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럼 왜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을 미치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의 심리를 역이용 reverse psychology.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가르쳐줄게 그러고서 네가 뭐 듣지도 않겠지만 그거는 reverse psychology를 쓰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은 그냥 자기는 뭐 자기 어머니가 그냥 자기 미치게 하는데 엑스퍼트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너 이렇게 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밥 빌어 먹어 막 이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이게 애들이 맞아 경험을 인정하고
이게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example 하나 쓴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시회에서 추상 이렇게 좀 무슨 미술 전시회를 갔어요. 근데 추상 미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추상화를 보면서 이 그림들 아무 의미도 없고 내가 그려도 이것보다 낫겠어요.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가 내가 미술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자기 의견 말하기 전에 공부부터 해. 아버지가 이거는 나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너 추상 미술 안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 보기 싫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구상 미술이 더 좋으니?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는 거야. 진짜같이 그리는 거, 사진같이 그리는 거 말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까지 구상 미술을 좋아하면서도 이름도 몰랐네요. 이제부터 좀 공부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가 지가 공부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이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는 마지막으로 10대 아이의 변호인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검사같이 행동. 특별히 10대 아이들을 보고는 그러니까 변호사는요. 진짜 좋은 변호사는 살인한 사람을 알면서도 변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검사처럼 막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발견해 가지고 막 퍼니시할까 이것만 연구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10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이모션 코칭을 계속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너 정말 당황했겠구나. 너 무척 창피했겠구나. 그 일로 무척 기분 상했겠구나. 구나. 이걸 자꾸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모션 코칭이에요. 그리고선 내 의견 얘기해줘. 그리고 비판을 할 때도 유익한 비판이 있고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아까도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것 같이 일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격은 절대로 공격 안 해요. 너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소리. 절대로 인신공격을 안 하고 자기가 한 행동만 얘기하는 거. 그리고 평가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I 메시지, you 메시지가 아니고. 그리고 유익하지 못한 비판은 과거 경험에 우선 또 똑같은 짓 하는 게 다시는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역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끝내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Don't ever give up. 티네이저를 키울 때요. 너 어떤 때는 막 포기하고 싶어. 얘를 경찰에 보내서 나는 이제 부모들을 그만한다. 그런 부모도 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방법이 있냐 리갈리. 근데 없지요 뭐. 근데 결국은 죽을 것 같은데 결국은 Don't ever give up. 이게 지금 프로그가 막 와가지고 목을 하면서 끝까지 기밥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티네이저를 키우는 부모들의 인내심에 관계된 건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